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문제 행동의 정의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 행동의 기능을 2단계에서 평가하고 3단계에서는 가설을 세우고 4단계 지원 계획을 하면서 따르는데요. 지원 계획에서는 배경사건 중재, 선행사건 중재, 대체행동 교수 중재, 반응 전략 중재, 장기적 지원 이렇게 5개의 챕터로 나눠서 보고 5단계 평가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그러니까 2주차 1차 시에서는 제 강의도 올려놨고 2차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쉽게 이해될 예시를 2개 올렸어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끊어서 2개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2-4차시까지 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2-2차 시가 16분짜리 영상이 2개고 이제 이게 2-3차 시가 되겠습니다. 자, 긍정적 행동 지원의 5단계는 교과서 29페이지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 보면서 있는 분들은 보시면 또 편하시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 행동의 목적을 밝히는 것보다는 문제 행동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단계예요. 관찰을 할 때는 일하기로 우리 배웠죠. 아주 세세하게 유아를 트래킹하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문제의 행동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관찰 가능한 용어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관찰이 되어 있는 행동. 예를 들어 아이가 욕을 했어도 욕 그대로 그냥 기술하고 몇 회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술합니다. 문제 행동을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보이는 행동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면 지원이 필요한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만났을 때도 학생들이 질문했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 물건을 던지고 친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른다. 그럼 이제 여기 지금 3가지 문제 행동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를 때리는 행위를 우선순위로 봐야 되겠죠. 예, 친구를 때리는 행위는 파괴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데요. 유아 자신과 주위 사람이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할 만한 행동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방해하는 행동, 또 분산시키는 행동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는 이런 파괴 행동, 방해 행동, 분산 행동 순서대로 갑니다. 파괴 행동은 주위의 건강이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친구를 때리거나 또 물거나 또 핥히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눈도 찌를 수 있고 머리도 흔들고 긁고 자르고 아무거나 먹고 이런 행동들이 파괴 행동입니다. 또 방해 행동에는 지역사회나 집, 교육기관의 일상생활 참여를 방해하고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교실을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이야기 나누기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 사이를 뱅글뱅글 돌면서 뛰어다니거나 또 말을 하지 않는다던가 또 계속 우는데 울음을 달래도 그치지 않는다던가 또 남을 밀어서 제친다던가 이런 행동은 방해 행동은 아니지만 방해 행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2번째 우선순위에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분산 행동이에요. 귀찮은 행동이지만 해가 되지는 않은 행동이죠. 혼자 틱 증상을 나타내거나 혼자 다리를 떤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중재를 계획하지 않으나 사회적, 의사소통적, 자기조절적 행동 등 대처적인 행동을 지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행동에서는 손을 흔든다던가 반향어는 이제 선생님 말 따라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뭐해?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이렇게 반향어 하는 거, 또 몸을 흔들고 책을 찍고 이런 행동이 분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발생하면 반드시 모든 행동을 기록을 하시고요. 행동은 자세하게 관찰 가능한 요거로 또 서술한다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2단계예요. 2단계는 문제행동의 기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행사건, 영상에서도 나오죠. 이 친구가 이 행동을 왜 할까? 선행사건을 알아보는. 그리고 문제행동, 그 다음에 후속 결과 A, B, C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의 문자의 모든 행동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의 기능을 평가하게 되는 단계로 왜 일어났는가를 파악해서 문제를 위한 지원 방법, 또 긍정적 행동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왜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욕구를 잘 표현을 못해서 울거나 아니면 불안정하게 다리를 흔든다던가 이런 친구들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한다면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 방법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됩니다. 문제행동은 문제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과제나 선호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 아닌 싫은 행동을 피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소리에 민감한 아이는 새노래 지도 시간에 피하고 싶어서 더 큰 소리를 낸다던가 이런 거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행동의 기능을 평가하는 주요 목적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대체 기술을 교수하고 더 나은 삶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PT에 보시면 선행사건이 이제 A예요. 우리 시간에 교실에서 막 웃으면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할 거 없다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놀이에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을 목격을 하면 이제 우리는 주의 깊게 보게 되겠죠. 왜 이 친구가 배회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는 사건이 선행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행동은 재미있게 놀과 있는 이제 유아들 틈에 가서 모자를 갑자기 빼앗은 거예요. 이건 문제 행동이 되겠죠. 예. 이 친구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놀이에 참여해야 되는지 지금 방법을 모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보시면 친구들이 놀이를 멈추고 저리 가! 하고 말하면서 민수 손에 있는 모자를 빼앗고 또 우리 다시 가서 하자 하면서 민수 혼자 두고 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행동 관련 정보를 모아봤더니 누가 있을 때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지 또 문제행동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언제 주로 문제행동이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주로 문제행동이 일어나는지 문제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선행 조건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런 문제행동이 이제 목격이 되면 이 친구가 문제행동을 다음날 아니면 같은 하루 동안 또 반복이 될 때 선행 사건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배경 사건에 대한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 행동 기능의 기능 평가하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행동에 이제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이 친구는 이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민수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모자를 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싶거나 어떤 활동에 참석하고 싶을 때 이 관심 끌기 행동이 나타나요. 이럴 때는 장난감을 던져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히려 파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엄마가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돌리려고 괜히 가서 물을 엎질러요. 그리고 교사와 함께 있을 때는 과제 수행을 잘 하다가 교사가 다른 친구를 도와주면 그때 울어요. 이게 이제 관심 끌기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 본인이 특정한 과제나 상호작용을
피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시간이라고 말할 때 낮잠이 자기 싫어서 울거나 또 선생님이 이제 활동지를 하라고 했을 때 하기 싫어서 막 돌아다녀. 이게 매일 반복이 돼. 아, 그러면, 아, 얘는 활동지를 줄 때마다 이 자리를 이탈하는구나. 라고 문제행동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겠죠. 또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라고 하면 바닥에 들어누워요. 이 아이는 이를 닦는 거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원하는 것 얻을 때. 주로 이건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손님이 오면 꼭 엄마한테 떼를 써서 용돈을 받아가지고 사 먹는 행동. 이건 뭐 초등학생들한테 가능하겠지만 엄마가 손님만 오면 허용을 해주는 게 일관성이 있지가 않고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만 오거나 아니면 엄마가 전화를 할 때 떼를 써서 받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좋아하는 활동을 그만해라고 얘기했을 때 책상을 막 치면서 저는 어떤 걸 봤냐면 현장 체험 학습을 봤는데 시간을 정해서 이제 놀이하는 곳이었어요. 박물관에는. 그래서 시간을 이제 그 반이 다 돌아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한 아이가 발을 막 구르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원하는 것 얻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유놀이 시간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에 정리를 하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도망가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행동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조절하기인데요. 이제 반복적으로 손을 흔들고, 손가락 문지르고, 몸을 흔들고, 틱장애랑 비슷해요. 물건 돌리고, 예, 이거는 이제 자기 통제, 자기 자극 행동,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선택 활동 끝나고 나서 선 따라 걷기 같은 거를 하는 유치원이 있어요. 교실 이제 카페트나 바닥 자리에 마스킹 테이프로 선을 만들어 놓고 유아들한테 이제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고 유아들이 선을 따라 걷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머리를 이제 짚어주는 친구들이 자리에 앉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이제 자기 통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 감각 조절의 이제 놀이에서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돌리거나 손을 흔드는 얘는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그 행동이 한 번 했는데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료함, 흥미가 없거나 상호작용이 잘 안 이루어서 저 심심해요, 할 거 없어요 선생님 이런 말 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계속 흔들거나 또 바닥이나 사물을 반복적으로 손가락으로 계속 두들기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선행사건을 보시면 영철이는 혼자 해야 하는 과제를 받는데 친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웃어. 선생님 조용히 하라고 해. 얘는 뭘까요? 그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은이는 교사와 1대1로 개별 지도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자료를 던지고 교사를 쳐요. 교실 뒤에 있는 타임아웃 의자에 앉게 하고 개별 지도를 중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따로 얘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기 싫은 거를 하고자 하니까 이제 회피가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순명이는 체육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음악 시간에 소란스러운 장소에 있을 때 이 소리 자극에 예민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후에는 교실 뒤에 서 있게 한 거죠. 이 친구도 이제 회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엄마가 학습지를 주면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애가 좋아하는 음식을 줬어요. 이거는 부적 강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실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문제 행동의 가설을 세우는 단계예요. 왜 영유아가 이 행동을 지속하고 또 문제 행동이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선행사건이 이 문제 행동을 일어나게 했고 또 어떤 선행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도 하는지 후속 결과가 무엇인지 자, 배경사건을 한번 볼까요? 아침 먹지 않고 등교하는
여러분들도 아침 잘 안 먹죠? 예, 이게 사건이에요. 선행 사건. 교사가 퍼즐 놀이를 권했어. 근데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조각을 던져요.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구석에 서 있게 했어요. 얘는 이제 뭘 회피하는 걸까요? 예. 자, 봐봐요. 하기 싫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받으면 소리 지르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즐이 얘한테는 어려웠던 거죠. 어,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한 날은 이 선행 사건이 문제 행동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침을 먹으면 이제 위장이 든든하니까 아이가 활동에 집중을 잘하는데 아침을 굶으면 이 오인신경이 위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고등학교 때도 아침 먹어야 공부 잘 된다. 물론 너무 과식하면 졸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아침을 안 먹은 날은 이렇게 더 집중하기 힘들어한다. 이런 이제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 내준 것도 이렇게 선행 사건을 가설로 이제 기록해 보면 좋은 예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예, 아이가 이제 아침에 시진이라는 걸 하죠. 시진이 뭐예요? 눈으로 이제 아이가 컨디션이 어떤지 선생님이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등원 맞이할 때 선생님이 바쁘면 안 돼요. 전날 수업 준비 다 하시고 아침에 수업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아이들의 배경사건, 컨디션을 관찰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 이런 걸 관찰을 잘 못하면 그날 이제 친구랑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서로 상처를 내면 선생님이 또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또 죄송하다 사과해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관찰하는 게 아주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친구가 갖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 그럼 너 다 놀고 나서 나 빌려줄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꼬집고 핥혔어요. 예, 그 핥힘을 당한 영유아가 물었겠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니까 장난감을 가져갔어요. 이거는 이제 사물을 얻기 위한 목적이에요. 민정이는 원하는 사물을 얻기 위해 그 사물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또래를 꼬집거나 핥히는 등의 문제 행동으로 공격하여 사물을 얻었다. 민정이가 수면 부족 상태에서 등교했을 때는 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만 3세, 만 2세 아이들 반에서 많이 일어나요. 나누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똑같은 놀이값, 교구를 똑같은 걸 그냥 배치해주기도 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교구. 예, 예를 들면 뭐 뽀로로 불자동차가 있다. 이거 다 애들이 봐도 매력적이다. 그러면 똑같은 거 세대 놓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똑같은 걸 갖고 싶을 때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방법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겠죠. 다음은 4단계. 문제행동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배경 사건을 중지하고요. 그 다음은 선행 사건 중지하고 대체 행동을 지도하고 반을 전략을 이제 중지하는 단계입니다. 배경 사건 중지에서는 배경 사건과 선행 사건 중지의 목적은 문제 행동을 예방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장점이에요. 그래서 배경 사건은 아까 이제 예시를 했지만 아침을 안 먹고 온 게 배경 사건이고 친구의 장난감 뺏은 게 선행 사건이겠죠. 그래서 배경 사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배경 사건을 판별할 때는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아침을 안 먹을 경우에는 먹이면 되고 잠을 늦게 재울 때는 일찍 재우면 되겠죠. 그리고 제거될 수 없는 경우 인접한 선행 사건을 제거 혹은 수정하거나 배경 사건의 영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민정기 사례는 아침 식사 여부에 따라 문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등원시켜 주세요 라고 부모님께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또 관찰 일지를 통해서 아침 식사 여부를 확인하고 간식 양과 식사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하면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 사건을 중지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이런 거는 교사 조건의 변화, 교사 수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교사의 배치를 조정한다던가
방과후 담임 선생님 계시면 오전에 도움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교사 수 조정이겠죠. 또 그룹 조별 편성, 팀 편성을 다르게 한다던가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변화입니다. 활동의 변화에서는 좀 더 기능적인 교수 활동을 준비하고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겠죠. 좀 어려운 활동을 할 때에 이제 문제 행동이 빈번히 일어난다면 활동 난이도를 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이 실수하기 전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을 구조화하고 너무 교실에서 뛴다. 그러면은 벽면 세팅이 아닌 중간중간 막아서 세팅을 해서 아이들한테 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구조화된 방법입니다. 또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한다. 자, 5개를 5개를 더 한 다음에 마칠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시각적인 촉진 사용. 활동 과제 순서. 사진으로 제시하는 거. 일과 구성. 그리고 규칙, 과정, 시간표.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모든 시간에 아침에 모였을 때 설명하는 방법이 활동 변화죠. 또 쉽고 어려운 과제, 선호하는 과제, 선호하지 않는 과제를 균형 있게 맞추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정적인 활동, 동적인 활동도 섞어서 진행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집중 시간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좌석 배치를 바꿀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쉽게 일어나는 환경을 피하기 위해 시끄러운 공간이나 크고 열린 환경을 지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정이 사례에서는 민정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먼저 할 수 있게 활동의 단계를 줄여주고 또 참여할 때 칭찬을 해주는 방법, 격려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장난감 블럭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면 문제 행동이 소멸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체 기술을 이제 교수하는 방법인데요.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체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대체 기술은 아이가 이제 배우기 쉬워야 되고 또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또 문제 행동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뭐 손을 들었을 때 색상을 칠 땐 얘기를 안 들어주고 손을 들었을 때나 기회를 줬다. 그러면 손을 드는 행위가 이 아이한테는 아 이렇게 해야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라고 배운다는 그런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이 놀래? 나랑 공차기 할래? 이게 이제 교체, 나눔, 그러니까 공유하는 걸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 기술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방법, 인내력 가르치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사건 중에 안정을 취하는 방법,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분노 조절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하는 활동도 있어요. 소피가 하나면 정말 하나면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얘가 막 화난 거를 빨간색 배경으로 막 칠해요. 얘가 화가 났을 때는 심호흡을 합니다. 달리기를 해가지고 뒷선에 가서 심호흡을 하고 분도를 조절해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이란 매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유아가 분노를 조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매개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성, 의사소통, 학업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응 전략 중재. 이거는 이제 배경 사건, 그다음에 대체 행동 교수 반응 전략 중에 C에 해당하는 반응 전략은 교사들이 이전부터 행해오던 칭찬과 벌로 가능하면 이제 긍정적 반응을 하죠. 벌을 주진 않죠. 이제 칭찬보다 더 좋은 건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 침해가 안 되는 방법. 혼자 무슨 독립공간에 놔둔다던가 교실 밖으로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의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 교육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후속 결과를 제시하고 또 이제 위기관리, 최악의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 지원은 이 아이가 이 행동을 문제 행동의 수정의 변화가 지속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과가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성과가 유지되는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 수정이 아닌 긍정적 행동 지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아이의 지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이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꼭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평가하기예요. 이제 행동 지원 계획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 진보가 있었는지, 또 그렇지 않았다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하나의 행동을 소멸하고 나면 또 다른 행동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처음에 발생했던 문제 행동이 이 이후에 유치원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수정이 또 필요한지도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성과에 대한 만족도. 첫 번째는 이제 문제 행동 감소와 관련해서 만족이 됐는지, 또 대체 기술을 사용하도록 학습하였는지, 세 번째는 광범위한 사회성 및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꼭 평가에 넣어야 되겠죠. 이번 장에서는 1장에서 이어서 두 번째 장에서도 이제 유아들에게 행동 지원을 어떻게 절차대로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제 LMS 3장에서는 문제 행동의 정의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LMS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번 차시에 이제 예시 영상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시 영상도 보시면서 좀 재밌게 LMS 시청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두 챕터씩 이렇게 이제 LMS를 찍을 텐데 여러분들 보기에 좀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이런 이제 동영상들도 좀 서치를 해서 같이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이후에 지금 예비 교사로서의 아이의 문제 행동의 지도를 위해서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